최경영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희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건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관세 협상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불씨로 다가올지 몰라요. 이거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박대희 기자 아이디가 웨이팅인가요? 정확하게? 네. 그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예전에. 예, 그렇죠. 웨이팅이에요? 예. 웨이팅 KBS.co.kr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전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닷새 우리 시간으로 엿새째예요, 그죠? 네,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꼭 그 만 5일이 됐고요. 지난밤 제일 컸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였습니다.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이란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안전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속내를 보면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를 하면서 마치 좀 약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또 이란이 반격을 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란을. 특히 이제 뭐 테헤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내 핵시설 중에 아직까지 폭격이 안 된 시설도 있거든요. 네. 그 산악에 있는 아주 땅속 그 수백 미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직접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길 바라는 것이 네타냐후의 그런 바람이고 네. 그 바람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아침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밤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 경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른 나라에서 무슨 큰일 나면 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때렸는데 그 농축한 우라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제 탄도 만들어 갖고 미사일에 붙이면 이게 핵무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지하 뭐 700m에 있다든가. 예. 그러니까 벙커버스터 갖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벙커버스터 한 번에 이제 700m까지 못 뛰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예, 여러 대를 계속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네.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네. 물론 무기는 예. 뭐 메이드 인 USA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게 네. 미국에 있는 소위 레드넥이라고 하는 그 중부 가난한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전쟁 결정은 해안가에 사는 부자들이 하고 가서 영현백에 담겨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산골 네. 미국 시골 사람 남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자신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 전쟁을 하게 되는 거. 또 하나의 그 이라크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결정을 할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잃었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회담 하다가 갑자기 가서 네. 저것 때문인가 했더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나 이거 진짜 미국이 직접 때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군요. 네. 네. 전쟁 관련해서 박 기자 이야기했으면 저도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쟁은 잘 알고 서로 미워하는 어른들이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죽는 거다. 네. 뭐 그런 말 갑자기 생각납니다. 자, 두 나라가 이쯤에서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좀 살펴볼까요? 근본적인 이유. 네, 사실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종교가 다르니까 당연히 싸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두 나라는 상당히 친한 나라였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라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이라크였고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뒤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적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이라크에 있는 핵 개발 시설을 다 폭격을 했어요. 그때 네. 이제 이란이 먼저 가서 폭격하고
다시 이제 2차 폭격은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서 이제 이라크의 핵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라크가 이제 무력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이 이제 자기들 네. 최대 이제 저지해야 될 과제가 된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테러를 해서 이란 핵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암살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관련 연구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 반대로 이란은 헤즈볼라라는 그 시리아 무장 정파를 후원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을 많이 후원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실 다시 전쟁이 붙게 된 것은 그 지난해 그 재작년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전쟁들 상황에서 네.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그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신뢰, 자신들이 명성을 갖다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테러 조직들을 계속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아파 맹주 국가 아니에요, 그죠? 네. 맹주 따르는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레바논의 뭐 헤즈볼라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란이 뒤에서 돈을 대줬던 그런 무장 단체고 이제 7일째 일주일 접어 들어가는데 전쟁의 성패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 뭐 얼마나 많은 무기, 미사일, 전투기, 지금은 드론, 네. AI.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로 몰래 이제 드론을 반입해가지고 그래요.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이제 공격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 트레일러에서 드론이 정말 영화처럼 쫙 나가더군요. 네, 그런 영상도 지금 돌았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내부로 이제 드론을 실어갔든지 아니면 이란 내부에서 몰래 생산을 해서 그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바로 요인들 암살하는데 드론 공격을 첫날부터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양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미사일을 쏘거나 폭격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적국 내부로 침투해서 드론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날리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말다툼했을 때 그때 네. 백악관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빼버리겠다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그걸로 이제 다 그 러시아 탱크들 이동하는 거 다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첨단 기술들 드론 뭐 유럽 국가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 편이었다면 근데 이게 전쟁 나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쏠림이 다시 다 이렇게 이스라엘 편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이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만큼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반감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러시아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여러 무기를 지원하는 것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또 이란이 그 제재도 불구하고 중국에 석유를 파는 것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반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500만 명이나 자신들이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가장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대의. 네. IAEA가 이제 이 반대 결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어쨌든 침략당한 건 이란 입장인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핵은 나쁜 거니까. 예, 물론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 좀 수동적이긴 한데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대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미국 몰래 핵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인정 안 해주죠. 그런데 이란 핵 나쁘다고. 예, 그러니까 참 네. 경제 힘이 있는 그런 쪽은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요. 네. 힘이 지배하죠. 글로벌 정세라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는 또 기름 안 나잖아요. 네. 이거 살펴봐야 할 거잖아요. 에너지 공급망은 어때요? 불안불안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도 한 4% 정도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아직 $70대 한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드론이 이 세계 최대 가스선 중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선과 정제소도 공격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렇게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네. 왜냐하면은 원유 시설까지 공격하면 정말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공격이 확대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될 수가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제재 속에서도 몰래 중국에 이제 값싼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7달러 정도 싼 가격에 배럴당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그 석유를 못 구하게 된다면은 다른 석유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계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그런 연쇄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제 확전이 되면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JP 모건이 분석이 있는데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 이제 74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게 현재의 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국이 정유를 못 하니까 중국에 보내봤자 원유를 못 팔아먹는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중국이 정유 기술이 워낙 발전해 버리니까 이제는 중국에 그냥 몰래 파는군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봉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도 이제 마지막 수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지만 봉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3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금융기관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기름값인데 우리 기름값은 어때요? 우리 기름값 조금씩 오름세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원유 들어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2, 3주 정도 보통 걸린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 두바이유를 가져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제 배급될 때까지 보통은 2, 3주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근데 벌써 이제 들썩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16일부터 벌써 그 서울 기름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90원대였는데 리터당 휘발유가 그런데 지금 1,71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2, 3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른 거는 이제 나중에 오를 것 같다 예상을 해서 미리 올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르는 것은 6월 말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또 2달 그래서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네, 4년 전부터 했던 건데 계속 연장하는 또 거죠? 연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연장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기름값 올랐다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요금 올렸잖아요.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 가격만 안 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것을 이 어떤 조장하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안 올릴 수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데 좀 미리 올렸다가 지금 좀 낮추는 그런 정책이어서 맞았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거죠. 이 상태로. 얼마 할인되죠 정확하게? 그 유류세의 할인 10%. 조치가 10%. 아우 크네. 세금의 10%. 근데 세금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우리가 기름값이 1,500원이다 그러면 750원이 세금인데. 그러니까 5% 100원 이상. 75원 정도. 100원. 100원 가량 그 정도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팍 튀어 100원 정도 오른 느낌이 나겠군요.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 기름이 저렴했을 때 1,600원 이랬을 때 좀 올려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KBS 박대희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